네. 이제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요, 커넥티드 헬스케어 서비스 시나리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 얘기할 거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러프한 그런 내용들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흐름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Q&A에서도 좀 질문상으로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적용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시나리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요거는 짧게 정리를 하고요. 3강의 분량을 제가 조금 많이 잡아놔가지고 요거 빨리 끝낸 다음에 이어서 3강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PHR 플랫폼과 AI 에이전트와 서비스의 영역, 요 세 개의 영역이 우리 헬스케어 서비스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면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인데요. 하나는 데이터 수집.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요 부분들이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인용 헬스케어 기기는 뭐 체중계, 혈압계 뭐 이런 것들이 밴드, 워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뭐 다이렉트로 PHR로 갈 수 없으니까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집 모듈로 전송이 될 거고요. 이제 헬스케어 스테이션은 이제 보건소나 또는 어떤 기업의 이제 건강검진소 같은 그런 곳에 이제 한정된 공간과 이제 구분된 공간에 키오스크와 측정 기기를 두고 이제 여기서 수집된 정보들을 다시 수집 모듈로 전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크게 두 군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게 이제 건강검진이랑 진료 기록을 아니 처방전을 가져오는 두 기관인데요. 이 데이터들은 지금 현재는 뭐 제한적이지만 보건복지부의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사실 이 마이 헬스웨이 자체가 PHR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또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자기만의 또 PHR, 자기의 서비스의 개인 고객의 활동 정보들과 접목된 PHR을 다시 구성하게 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요 두 기관에서 가져오는 그 정보들을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서 가져오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인프라 레이어에 이제 관리가 될 거고요. 이 데이터 인프라 레이어는 다시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재가공이 될 겁니다. 개인화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다시 AI 에이전트 생성 DB로 저장이 될 거고요. 이 데이터들은 PHR DB와 함께 서비스 레이어에 제공이 될 거고 이 서비스 레이어는 이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수집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다시 하게 되는 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레이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크게 네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이제 자기 건강 관리, 이제 건강 나이 측정하고 예측하고 뭐 보호자 돌봄이 필요한 그 보호자 그 환자가 있다면 이제 보호자에게 그 상태를 알려주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건강 관리가 될 거고요. 원격 진료는 요거는 이제 법제화랑 조금 이슈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모양을 좀 보자면 이제 그 모니터링 내 실시간으로 내 정보를 병원이랑 공유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혈당 연속 혈당 측정 같은 거라든가 또는 이제 심박수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뭐 호흡수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 지금 또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그 환자에게 이제 혈당계 여기 장착하게 패치 붙이게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측정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봤던가 아니면 모아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료하는 데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병력 정보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제 처방전이라던가 이제 건강검진 받았던 이력들을 가져와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뭐 요게 이제 원격 진료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는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건강 활동에 도움되는 다양한 가이드들이 모두 다 디지털 치료제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적극적으로는 그 내가 먹는 그 처방전을 바탕으로 내가 뭐 진단받았던 게 만약에 고혈압이다 또는 당뇨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으면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중복 처방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 두 군데서 처방을 받았는데 야, 너 이거는 더블로 먹어, 두 배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약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 명상 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험 알림 이런 것들도 뭐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 요거는 아까 뭐 Q&A에서도 수익 모델 관련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뭐 사실 우리가 티맥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운전 습관에 대한 점수가 좋으면은 보험료를 낮춰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비보험을 들거나 또는 건강보험을 들 때 그 보험 지불 비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이나 또는 건강한 활동 정보들이 점수로 환산이 돼서 보험사에 제공이 되면 이제 보험료를 낮게 받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그 수익 모델을 또 창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뇨에는 당뇨에 좋은 뭐 무가당 뭐 식품을 추천한다던가 또는 이제 뭐 헬스를 관련 근육을 키워야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뭐 단백질 관련된 뭐 제품을 제공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갈 수 있고요. 돌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요양사 같은 분들 환자들을 여러 명 돌봐야 되는 요양사들에게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서비스 뭐 이용비를 요양사분들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나 또는 이제 보호받는 입장에서는 돌봄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요양사에게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코칭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뭐 운동 코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저기 재활 코칭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코칭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코칭이 이제 마켓플레이스의 상품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수집 단계에 이제 개인정보, 개인용 헬스케어 기기들이 어떤 식으로 수집되는지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가정용에서 쓰는 체중계라든가 혈압계라든가 혈당 측정계는 블루투스 연동이 제공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혈압 관리, 저도 이제 집에서 혈압 관리할 때 이제 블루투스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혈압 측정한 게 앱으로 바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는 인바디 체질량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측정한 정보를 앱에서 올라가서 이제 그 통계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투스 전송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갤럭시 워치라든가 이제 애플 워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연결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iOS나 또는 안드로이드나 여기서는 이제 건강이나 삼성 헬스 같은 그 앱이 있습니다. 그 OS 레벨에서 거의 뭐 기본 앱으로 제공되는 그런 앱들이 있는데 모든 서비스들은 그 기본 앱들을 경유해서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부 제약은 있지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나 밴드 같은 경우는 건강 앱을 통해서 일원화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 앱이 표준화의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이제 다양한 스마트워치나 밴드들을 이제 일원화된 형태의 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수집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PHR 플랫폼으로 전달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물어보셨는데 이제 건강검진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처방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조건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PHR로 저희는 전송하고 있다. 이제 향후 마이 헬스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서비스에도 오픈이 되면 이제는 이걸 안 해도 되죠. 한번 본인 인증을 받던가 아니면 마이헬스웨이에서 제공하는 인증 시스템만 거치게 되면은 뭐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할 필요 없이 이제 마이헬스웨이 통해서 이 두 가지 정보들을 가져오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죠. 뭐 내가 식사를 했는데 이제 식사 칼로리 정보라든가 뭐 요즘은 이제 음식 사진을 찍으면은 AI가 자동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서 그것들을 입력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AI 오케스트레이션이 사실은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죠. 그 체질량계나 뭐 혈압계나 혈당계나 뭐 이런 것들이 블루투스 지원이 안 돼. 근데 측정하는 기계는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기계를 이제 측정해서 수기로 이제 입력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사용자 입력도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정용 기기의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받은 건강검진, 직접 입력한 정보들을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스마트폰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헬스케어 스테이션의 그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한 건데요. 사실상 헬스케어 스테이션은 이제 가정에서 뭐 세팅할 수 없는 그런 기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청력 검사기, 뭐 시력 색각 검사기, 뭐 심장 체중계, 요거 이제 키 재는 거, 그다음에 체성분 분석기도 지금은 많이 보급됐지만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죠. 뭐 혈압계는 뭐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자율신경 검사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많은 디바이스들이 일반 가정에서는 측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요런 디바이스들과 연계하는 거는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 스테이션용 의료기기들은요, 블루투스 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지원 안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리얼 포트로 통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이유가 뭐 이게 이제 다 블루투스 통신이 되면은 그냥 내 스마트폰 앱으로 가서 그냥 연동 다 시키고 그냥 하면 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좀 번거롭긴 하지만 어찌됐든 연동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시리얼 통신으로 키오스크 단말에 연결을 해서 여기로 이제 모아지고 사용자는 이제 뭐 개인 인식 정보를 키오스크 단말에 입력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아진 정보들을 PHR로 전송해서 최종적으로는 앱에서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 인프라 레이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PHR의 첫 번째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 스테이션에서 그 키오스크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1차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전송 계층에서 SSL로 일단 보안이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보안이 1차 저장할 때 또 일어나는데 요게 이제 개인정보 대칭키로 일단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뭐 요거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요거 이제 그 암호화 방식마다 각각의 목적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3강 때 한 번 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에 저장할 때는 요런 방식으로 암호화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갖다가 2차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저장은 왜 하냐? 이제 2차 제작은 그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빠른 검색용으로 메모리 DB에다가 실시간 데이터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막 심박이 이게 심부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이 심박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이게 뭐 1시간 전 데이터를 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심박 데이터는 초당 막 데이터가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게 뭐 10,000명, 20,000명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데이터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RDBMS 그러니까 전통적인 DB에다 넣고 질의를 던져서 그 결과를 받아오려면 이게 딜레이 타임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그게 이제 시스템의 부하가 많이 발생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이제 메모리 DB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올린 다음에 올리되 그걸 계속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또는 일주일 그 타임 투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의 시한을 정해서 메모리 DB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그 정해진 시간 범위 안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부하도 줄이고 사용자나 또는 그 정보를 참고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저장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이렇게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요. 1차 저장한 다음에 개인화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익명 통계 데이터로, 개인화 데이터로 저장하는데 이 개인화 데이터로 1차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저장되는 거는 한번 가공돼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개인화 구성도 있지만 익명화돼서 통계 데이터로 관리되는 것도 있죠. 뭐 정부에서 보는 뭐 유행성 결막염의 뭐 전파 속도 또는 유행성 질환의 전파 속도를 보려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지역의 그 감염률을 또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정보까지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몇 명이 걸렸다. 그게 어떤 기간에 또는 어떤 환경에서 뭐 그게 확대되더라, 뭐 증가되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익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개인 데이터나 익명 통계 정보들을 구성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전문화된 개인 정보를 다시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LLM에 던지기 위한 전 단계의 데이터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AI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학습시켜서 쓰려면은 그 학습용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이 뭐 기침 소리를 예를 들면 이 기침은 뭐 폐렴 관련된 기침이야. 이 기침은 그냥 감기야. 이 기침은 뭐 독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링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걸로 이제 LLM을 학습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침 소리를 그 앱에 인식하면 폐렴의 위험이 있으시네요. 병원 진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 AI를 위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를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외부 연동을 위해서는 표준화 데이터를 구성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보안 관련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접근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인프라 레이어의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좀 덩어리가 큰 건데,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AI가 뭐 사실 2020년대 초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 물론 이제 개발은 그 전부터 했지만,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AI를 없으면은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 좀 불편함을 굉장히 심각한 불편함을 겪을 정도로 AI가 생활 속에 좀 많이 녹아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커넥티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AI를 빼놓고는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AI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AI가 일반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제가 그 한 10년 전이었나? 그 고려대 의학 박사님하고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때 이미 그 사진을 학습시켜 가지고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미 이제 영상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의사분들이 직접 보조를 받고 진료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지금 이르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뭐 당장 이제 뭐 그
인터넷에서 그냥 그 엑스레이 사진 있잖아요. 그거 그냥 뭐 복사해가지고요. 챗GPT에 그냥 던지면은 챗GPT가 그거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튕겨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의료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이고 제가 그것들을 답변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이렇게 튕기는데 질문을 좀 집요하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LL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LLM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LLM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특정 증상이나 또는 진료 기록이나 또는 어떤 병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그 LLM에 학습을 시켜서 그 증상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LLM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되긴 지나긴 했지만 뭐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라든가 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워크스테이션급의 PC급에서도 돌릴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파인 튜닝이 이제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화된 LLM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챗GPT 같은 것도 이제 LLM이잖아요. 근데 걔 같은 경우도 API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도 사실상 투 트랙을 다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는 그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챗GPT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답변을 받고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리포팅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방식을 다 쓰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파인 튜닝 된 거는 약간 전문화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한적인 답변을 내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답변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딥시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제 그 워크스테이션에다가 직접 돌려봤는데, 답변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때 당시 챗GPT랑 뭐 그냥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것들이 나이스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글꼴이 깨지고 막 말투도 이상하고 내용은 사실 꽤 괜찮은데 그 말투라든가 막 중간에 중국어도 들어가 있고 막 약간 번역도 좀 이상하게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나이스하게 포장을 해주는 거는 이게 챗GPT 같은 상용 LLM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사용자 친화적 리포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요 API를 좀 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참조해가지고 좀 더 리치한 리포트를 만들고 싶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챗GPT를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이 발생하죠. 토큰이 크면 클수록 이제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제 여기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까 뭐 잠깐 설명드렸던 RAG가 이제 기술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전문화된 개인화 데이터를 구성해서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가져가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실제로 이제 저희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대시보드에서 이제 뭐 처방전 뭐 최근에 처방전이 있으면 그 요약해서 보여주고 건강검진 또 뭐 요약해서 보여주고 내 활동 정보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상세하게 그런 처방전이라든가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에 대한 패턴들 이거는 그냥 단순 정보죠. 예,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내 정보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코멘트를 달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I 에이전트를 위해서는 그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확한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를 LLM에 제공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몸무게가 얼마고 그다음에 뭐 알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면 제공해 줄수록
더 전문화되고 구체적이고 나에게 맞는 실질적인 정보를 AI로부터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받는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부적 위험이 있거나 처방전을 좀 더 가이드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도 AI가 가이드를 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스크래핑 한다는 그 본인 인증을 해서 공단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뭐 저희는 뭐 겉으로는 꽤 나이스하게 매끄럽게 해놨지만 사실 이 뒤에는 굉장히 치열하고 그 막 그 약간 노가다성에 가까운, 뭐 노가다는 아니지 뭐 어쨌든 좀 번거로운 그 과정이 그 뒷단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핑 뭐 본인 인증하고 그 본인 인증을 바탕으로 넘어온 그 페이지 정보를 스크래핑해서 그것들을 다시 약간 통합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저희는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이 헬스웨이가 이제 민간에 오픈되는 시점이 되면은 뭐 사실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일원화해서 그냥 다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거 좀 기대하고 있는데, 어, 뭐 일단 요거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이 헬스웨이가. 요게 이제 뭐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그 뭐 사실은 약간 좀 중복된 내용이긴 해요. 이게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냐.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연령대별로 맞춤형 또는 이제 성별에 맞춘 그런 그 뭐 여자분이면 뭐 유방암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제 5, 60대면은 이제 뇌심혈 질환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던가, 아니면 20대에서 40대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리포팅을 해줘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좀 그 사용자가 좀 친근하게 하지만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해서 결국에는 이제 질환을 사전 예방하게끔 유도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용 절감까지 가져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뭐 암 진료를 위해서 쓸 그 돈을 아끼게 되는 그런 형태의 비용 절감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뭐 결국은 이게 사회 비용 감소로 이어지겠죠. 예, 그래서 사실상 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좋은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건의료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꼭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대기를 좀 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료를 받다 보면은 이제 의사분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뭐 질문을 짧게 하더라도 이제 사용자가 뭔가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답답함에 의해서, 걱정에 의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전 정보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의사에게 제공이 된다면, 그 안에 사실은 뭐 환자가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는 의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뭐 많을 수도 있지만 아주 일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이 데이터 중에서 의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만 발췌해서 의사에게 리포트 형태로 사전에 제공이 된다면, 당연히 진료 대기 시간 또는 그 전반적으로 진료에 소비되는 전체 시간,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의료 서비스들을 제공받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혜택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을 또 만드는 거죠. 이제 의료 마이 데이터가 활성화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료복지가 더 나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더 확대가 될 거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뭐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 이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그걸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더 이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원격 진료 지원 서비스, 요것도 이제 법제화랑 좀 관련이 많이 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혈당, 심박, 혈중, 산소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한 데이터들은
일단은 뭐 그 병원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들을 병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법제화가 뭐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 뭐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서도 이제 병원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제공하는 것도 저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이제 뭐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네 건강 나이가 지금 현재는 너 지금 나이는 50세인데 건강 나이는 60세야. 근데 요거 10살 좀 줄이려면은 야, 조깅을 하루에 뭐 한 10분 이상은 해야 되고 식사는 몇 칼로리 이상을 좀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내 건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나 또는 가이드들이 좀 더 친근하게 하지만 전문화된 형태로 제공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데 이 과정에서 AI가 굉장히 중요한 중간 역할을 좀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 기획력도 좀 필요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AI가 사용자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헬스케어 서비스는 AI 없이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AI의 발전 속도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개발 쪽도 사실은 AI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뭐 뭐랄까,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요거는 제가 상강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AI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돼버렸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보조 기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건강 기록을 사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해서 서비스에 녹인 다음에 이제 병원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의사에게 제공이 될 수 있다면 위치에 상관없이 빠르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게 되겠죠. 뭐 요게 이제 원격 진료 지원 서비스에서 이제 마이데이터가 헬스케어 서비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디지털 치료제 요거는 뭐 사실은 좀 거창하긴 하지만 되게 포괄적인 개념을 좀 담고는 있습니다. 뭐 질병의 관리 및 예방 보완을 위해서 이제 그 다양한 가이드들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을 사전에 예방하는 뭐 그 행동 활동 가이드 또는 뭐 관련된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담이 걸렸을 때 뭐 어떻게 저떻게 스트레칭을 하면 이 담이 풀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신기해서 뭐 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진짜 풀리더라 뭐 이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증상에 대해서 뭐 편두통이 있거나 결림이 있거나 담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뭐 하다못해 딸꾹질이 멈추지 않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가이드들이나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복약 관리용 증강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투약을 한다든가 뭐 천식에 흡입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이제 몇 번 했고 어떤 환경에서 천식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걸 사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적절한 예비책이나 뭐 알림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또 디지털 치료제의 하나의 모양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주나 금연이나 뭐 재활 같은 것들을 또 앱을 통해서 이것도 뭐 활동 가이드가 될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질병 치료를 보완하는 또는 예방하는 그런 보완제로서 디지털 치료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상 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스트레스 치료제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도 꽤 괜찮은 하나의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뭐 사실 마켓플레이스는 무궁무진합니다. 뭐 기업들이 사실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폰에 그런 검색 키워드들을 수집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뭐 커피 머신 이렇게 검색했는데 그다음부터 뭐 구글 광고가 죄다 다 커피 머신이고 뭐 웹브라우저 한쪽에 막 커피 머신 뜨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개인 헬스 정보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타겟팅해서 상품을 광고하거나 또는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사실은 건강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은 고령화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나 요양보호사나 재활도우미나 뭐 물리치료사, 뭐 PT, 다이어트, 밀키트 뭐 이런 것들 등등의 상품들이 이제 마켓에 상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강 서비스 시나리오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최대한 좀 빨리 끝내려고 달렸는데 뭐 중간에 혹시 궁금하거나 또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짧게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요게 1강 때 질문했던 내용들의 뭐 대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뭐 2강은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강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뭐 1강, 2강 다 포함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뭐 특별하게 없으면 바로 이어서 제가 3강을 좀 들어갈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일단 지금 이게 채팅으로 타이핑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좀 기다렸다가 뭐 특별하게 QA가 없으면은 바로 3강을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약 한 15분, 20분 정도 강의를 더 진행한 다음에 이제 좀 쉬고 이제 마지막 3강의 나머지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질문 사항이 없으실까요? 음,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3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3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좀 시스템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리고 또 AI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강의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강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커넥티드 헬스케어 서비스 케어 요거는 사실 제가 요 개요분을 계속 넣은 이유가 제가 원래는 이게 약간 대학교 강의처럼 각 강의마다 이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이 다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어떤 분은 1강, 3강 듣고 어떤 분은 2강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개요들을 항상 넣어 놓기는 했는데 네, 어찌됐든 뭐 요거는 뭐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헬스케어 데이터 흐름도는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터 흐름에 대한 개요를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인프라는 실제로 이 데이터가 시스템적으로 저장이 될 때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암호화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이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때 쓰는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솔루션들은 법령적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쓴다. 뭐 요 정도가 이제 데이터 인프라에서 얘기될 내용일 것 같고요.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하나는 LLM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LLM의 동작 원리라던가, 그 다음에 LLM의
질의를 할 때 프롬프팅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효율적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저기 뭐야 RAG 아까 얘기했던 그 검색, 증강, 그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생성 요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그것들이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서비스 레이어는 이제 그 저기 뭐야 프론트죠. 우리가 보통 앱이라고도 얘기하고 포털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웹페이지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구축할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구축을 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샘플링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LLM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요거는 원래는 강의 안에 없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좀 급하게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상 제가 LLM을 통해서 요즘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상승하고 있죠. 뭐 채팅만 하면 프로그래밍 된다. 근데 이게 물론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엔터프라이즈급 그러니까 뭐 백엔드와 프론트와 백오피스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통합형의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절차가 좀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 또는 LLM을 이용해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순서대로 이것들을 개발을 이어나가야 완성도 높고 일원화되고 유지보수 가능한 형태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이제 사실은 풀스택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기획도 하고 DB도 만들고 백엔드도 만들고 백오피스도 만들고 프론트도 만들고 앱도 뭐 iOS랑 안드로이드 다 하고 근데 이거를 사실상 LLM으로 거의 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이게 좋더라 뭐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좋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 대학생 분들이다 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거는 어제 저녁에 급하게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커넥트 헬스케어 요거는 앞에 두 번 연달아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사실은 뭐 앞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데이터 수집 영역, PHR 플랫폼, 그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 영역.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얘기할 거는 이 데이터 수집 영역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I 오케스트레이션이 요 데이터 인프라. 요 데이터 인프라와 그다음에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이 두 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부가적으로 서비스 레이어는 어떤 식으로 구축하게 되는지 주로 이제 PHR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저장하는 1차 저장, 2차 저장, 개인화 데이터 구성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형태인데 요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구현을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여기 보면 1차 저장에서 암호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트워크 암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SS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URL을 칠 때 HTTPS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HTTPS에 슬래시 슬래시 뭐 URL 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쪽에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 구간을 누구도 그 중간에 파이프를 뚫고 그것도 데이터를 못 보도록 이렇게 파이프 자체, 라인 자체를 고무 호스 자체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이프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데이터는 중간에 후킹을 그러니까 갈취를 하거나 뭐 중간에 이렇게 빼낼 수 없는 빼내도 그것들이 무슨 데이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암호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 방식도 이제
그 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방향 암호화, 해시 암호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ABC라는 값을 넣으면은 이게 이제 딱 정교화된 길이의 어, 그 해시 값으로 변환돼서 나와요. 근데 얘는 ABC를 넣으면 무조건 똑같은 값이 나와요. 예, 근데 이거를 이 뭐 그 암호화되어 있는 해시화된 이 데이터를 다시 ABC로 만들 수는 없어요. ABC가 얘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암호화된 거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 암호화된 걸 가지고는 얘가 ABC인지는 절대 알 수 없는, 요게 이제 단방향 암호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제 복호화가 될 필요 없는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이 단방향 암호화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패스워드를 이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스워드 같은 것들은 사실상 복호화가 가능해 버리면 그 내가 시스템 관리자인 경우는 임의로 키를 가지고 그 패스워드를 복호해 버리면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패스워드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도 알 수 없도록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계정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방향 암호화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약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한 값이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패스워드가 1, 2, 3, 4였는데 A, B, C, D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ABCD로 해시화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1, 2, 3, 4로 암호화되어 있는 그 컬럼에다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그 사용자는 패스워드가 1, 2, 3, 4가 아니라 ABCD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자가 악의를 가지고 패스워드를 내가 원하는 패스워드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해시가 좀 빨리 그러니까 빠른 해시인 경우는 그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뭐 예를 들어 해커가 그 어떤 서비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 아이디는 1, 패스워드는 1, 그다음에 아이디는 2,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2, 그다음에 아이디는 3, 패스워드는 3,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것들을 계속 여러 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테이블 아이디와 패스워드 쌍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계속 넣어서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거를 이제 확인하면은 그걸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브루트 포스 공격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해시가 빨리 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 1, 2, 3, 1, 1, 2, 1, 2, 3,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넣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뚫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막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보통 리눅스 서버에서 쓰는 fail to ban이라는 그 솔루션이 있는데, 걔는 뭐 브루트 포스 공격이 한 뭐 1분 내에 몇 번 이상 반복이 되면은 그 IP를 그냥 블락해 버려요. 물론 이제 영원히 블락할 수도 있고 이제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 블락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몇 가지 솔루션들이 좀 있습니다. 뭐 공유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막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단방향 암호화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방향 암호화가 있는데, 이 양방향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화가 있어요. 요게 이제 지금 그 대칭키 암호화와 비대칭키 암호화가 왜 있냐? 보통 이제 그 비대칭키 암호화는 암호화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제 공개 키로 암호하고 개인 키로 복호하는데, 이 개인 키가 누출되면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그 공개 키로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데, 이거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암호화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대용량 데이터를 암호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 구간에 이제 암호화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시 암호화하기 위해서 비대칭키 암호화를 쓰고요. 대칭키 암호화는 뭐냐면 그냥 고정 키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암호화를 할 때 키 데이터를 뭐 my key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겠어. 그러면 이 my key라는 그 스트링, 그러니까 텍스트가 유출이 되면은 그 암호화된 게 다 풀려요. 근데 이게
그 클라이언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서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호화를 갖다 풀 때는 핸드폰 앱도 그 암호화 키를 마이키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서버도 마이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암호화 복호화가 서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키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버 쪽에 그 키만 관리하고 있는 그 비대칭 키보다는 양쪽에 그 키를 관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도 관리하고 있는 이 대칭 키가 아무래도 보안의 이슈가 훨씬 더 크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키 자체, 마이 키라는 거를 암호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그 대칭 키를 비대칭 키로 암호화를 한 번 더 쌓아요. 그래서 이 마이 키라는 게 유출이 되더라도 이게 암호화돼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이 키라는 걸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럼 굳이 이 대칭 키, 보안에 이슈가 있는 이 대칭 키를 사용하느냐? 얘는 매우 빨라요.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이브리드 암호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내가 DB에 저장하는 사용자 이름 또는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 이런 개인 정보들 같은 거는 이제 대칭키 암호화로 빠르게 암호화를 해요. 막 몇백만 건 되는 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DB에 관리를 해요. 근데 그 암호화한 키 자체는 이제 그 공개 키로 암호화하고 개인 키를 별도로 보관해서 이제 그 내가 그 암호화를 복호할 때만 요 복호화된 그 대칭 키를 가지고 복호할 수 있도록 요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대칭 키를 암호화하는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인프라 레이어에서 가장 먼저 데이터가 보안 처리돼서 관리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암호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시스템을 만약에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한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영역은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면 요 네 개의 암호화 방식은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인프라 레이어인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자기가 관리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요즘 이제 오픈 소스가 워낙 또 잘 돼 있고, 그 오픈 소스에 대한 레퍼런스들도 워낙 또 잘 돼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크게 다섯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레이크, 또 하나는 RDBMS, 그다음에 메시지 큐, 또 SQL, 그다음에 시각화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영역이 왜 필요하냐? 일단 데이터 레이크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데이터 용량을 관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K텔레콤에서 그 SK텔레콤 사용자의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돼. 우리나라 몇천만 명이 매일 쓰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일반 RDBMS, DB에다가 저장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용량 데이터에 저장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하둡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둡, 뭐 아마존 S3,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이제 요거는 이제 MS에서 제공하는 어쨌든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요것들은 하둡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스탠드얼론 그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 회사에서만 관리를 해야 돼. 라는 경우는 이제 보통 하둡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하둡 시스템을 써요. 지금 또 뭐 아마 계속 쓰고는 있을 텐데 제가 SK텔레콤의 하둡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하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부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장단점이 있죠.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리고 툴들도 굉장히 뭐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초기 비용은 좀 적습니다만 시스템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이슈가 있고요. 하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세팅되는 구축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 대신 이제 그러니까 한번 구축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용 상승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죠. 그 대신 이제 하드웨어에 추가적으로 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직접 다 구축해야 되는 수동으로 확장할 때도 수동으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데이터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프라이빗하게 그 폐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데이터 레이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RDBM에서는 뭐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DB인데 뭐 마리아DB, 마이스QL은 거의 뭐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이브도 호환되는데 이제 그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제 그 많이 쓰이는데 이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I를 쓰게 되면은 벡터 DB라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 DB 중에서 RDBMS 중에서 벡터 DB를 지원하는 게 포스트그레스가 거의 유일해요. 물론 이제 다른 그 벡터 DB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범용적으로 RDBMS와 벡터 DB를 같이 운영 관리할 수 있는 DB로는 사실상 포스트그레스가 아마 실무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무료로 쓸 수 있는 마리아DB나 마이스QL이나 뭐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RDBMS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나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죠.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 MS 서버를 윈도우 서버를 쓰고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보통 SQL 서버를 많이 쓰죠.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데이터의 보장성이나 AI성이나 복구에 대한 즉시성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 그다음에 튜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 고기동이 돼야 돼.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오라클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트랜잭션을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데이터가 이거는 유실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RDBMS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메시지 큐는 뭐냐면 이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심박수를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수집해서 그 플랫폼으로 PHR 플랫폼으로 전송한다고 치죠. 근데 이 사람이 심장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 심장병 환자의 심박수를 유실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막 이게 그 심박수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의 심박수가 한 100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건도 유실되면은 올바른 진료를 의사가 할 수 없거나 또는 이상 심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는 중간에 그 메시지가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메시지 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뭐 서버가 뭐 죽더라도 이 메시지 큐는 이 데이터를 담아놓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 서버가 기동이 되거나 네트워크가 복구가 됐을 때 이 데이터가 다시 재전송되게끔 이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는 뭐 물론 이제 메시지 큐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메시지를 손실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는 이게 메시지를 중간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비동기 처리가 가능하죠. 예전 같으면은 뭐 스마트폰에서 서버로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얘는 그냥 다음 작업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이제 중간에 메시지 큐가 있으면은 이제 메시지 큐로 데이터를 던지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딴 거 할 거 하고, 클라이언트는 딴 거 할 거 하고, 이제 서버는 이 메시지 큐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또 백엔드 작업들을 또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또 메시지 큐로 던지든가 아니면 바로 이제 메시지 큐로 던지면은 클라이언트는 다시 이 메시지 큐에 접속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그 화면에 보여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느슨하게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장애가 있거나 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이 메시지는 손실 없이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카프카를 좀 많이 쓰고요. 뭐 저는 이제 레빗 MQ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AWS 아마존 시스템을 쓰는 경우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SQS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요런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NoSQL이 요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에 올려서 빠르게 조회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약간 뭐랄까, 뭐 휘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메모리에 올려서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처리하지만, 타임 투 라이브, 그러니까 그 메모리의 고가용성을 위해서 이제 그 시간 제약을 두고 이제 시한성을 두고 데이터를 올려서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이제 NoSQL인 건데요. 메모리 DB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NoSQL이 메모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드디스크에 1차적으로 저장한 다음에 걔를 메모리에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얘가 뭐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데이터는 그 대신 이제 RDBMS처럼 뭔가 정형화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제이슨이라던가 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XML이라던가 약간 그 가변이 가능한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올지 모르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통으로 여기에다가 키와 밸류 값으로 매핑해서 올려놓고 이제 가져다 쓰는 곳에서는 이제 그 메모리에서 가져가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파싱해서 처리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 해주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뭐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키 이름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밸류 값을 저장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키 안에 이제 이게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거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 뭐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밸류에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시계열, 그러니까 시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밸류에 같이 추가해가지고 넣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들을 키와 밸류에 일정 부분 넣어놓고 이제 약간 정형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DB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RDBMS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시스템에 대한 부하가 굉장히 RDBMS를 뭐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부하가 많이 심해지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DB를 거치지 않고 이제 NoSQL 같은 경우는 DB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에서 바로 처리해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 서버가 굉장히 부하가 낮아지죠. 뭐 우리가 보통 이런 NoSQL을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어디냐면은 주소 정보를 검색할 때 이런 거 좀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위도 경도를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에서 위도 경도 정보를 가지고 주소 정보를 땡겨와서 이제 그 위도 경도에 대한 주소 정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제 다음 API 또는 카카오 API에 위도 경도를 던져서 이제 주소 정보를 가져오고 또 보여주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일단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이 미친 듯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그 개발했던 시스템 중에 고객 중에 한 분이 예전 시스템에서 그 한 10,000명 정도의 고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위도 경로를 가지고 주소 정보를 검색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카카오에서 요금 API 요금이 나왔는데 2천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봤더니 이제 위도 경로를 계속해서 주소를 변환하는 것들을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선했던 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지금 이제 제가 적용해드린 방식인데 이제 그 위도 경로 정보를 던져서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그 주소 정보를 가져오면은 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 DB나 메모리 DB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 DB에 올린 다음에 이제 최초 한 번의 API를 통해서 그 정보를 메모리 DB에 올렸지만 그 다음에 조회할 때는 그 위도 경도 반경의 일정 범위 내에 위도 경도가 들어오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를 바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더라도
이제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비용도 굉장히 낮아지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NoSQL 메모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시각화는 이제 RDBMS나 NoSQL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좋은 형태로 직관적으로 그래프나 데이터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시계열로 많이 보여주죠. 이제 어떤 형태로 날짜와 시간 기준으로 해서 뭐 1년치 데이터를 보여줘. 아니면 1시간 이내의 데이터를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메모리 DB에 올라가 있는 DB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기 이제 키바나 같은 경우는 엘라스틱과 궁합이 좀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이제 엘라스틱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라나파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디스랑 궁합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많이 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들도 궁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데는 요 엘라스틱 서치랑 그다음에 키바나를 이제 매핑해서 세팅해서 쓰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캐시라든가 세션이라든가 짧은 생명 주기에 빨리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노에스큐엘은 레디스, 그다음에 시각화 도구는 그라나파 요렇게 많이 쓰고요. 메시지 큐 기반은 이제 카프카와 이제 그 몽고DB, 그다음에 이제 엘라스틱서치 이런 세트로 좀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와 RDBMS죠. RDBMS와 벡터 서치, 벡터 DB예요. 그러니까 AI가 인지하기 좋은 형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데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제 RDBMS가 아주라 뭐 SQL과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료니까 뭐 얘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로는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벡터 DB까지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RDBMS랑 같이.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 기반은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그러니까 뭐 AWS 같은 뭐 그런 이제 그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 도구를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아마존 S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온프라미스는 얘는 이제 나는 클라우드보다는 내 데이터를 그냥 내가 관리하고 싶어. 그럼 이제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저장하는 건 하도비 쓰고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는 뭐 스파크나 하이브 같은 것들을 쓰죠. 이건 쿼리할 때 쓰는 건데 그걸 시각화하는 도구는 좀 자유도가 높습니다. 키바다나 뭐 그라파, 뭐 리데시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잠깐 좀 10분 시간 쉬고 나머지 50분 정도를 이어서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